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채널이죠. 집통하고 함께 업무 협약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부동산 아이템과 또 새로운 부동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 좋아하시나요, 새? 저 요즘에 새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새들 중에서 제가 구글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비둘기하고 매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매, 소위 긴축이라고 하죠.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미국이 특히 연준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긴축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이런 긴축 속에서 몇 년 동안 저금리에 기대서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한 투자 또는 걱정에 대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저와 또 함께 하시는 이 집통 관계자분들 또 부동산 전문가들 모시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8.16 대책 주택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속도,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상권, 그다음 수익형 부동산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자 빌딩숲 중개법인의 안유런 대표님이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 과연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또는 추가적으로 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 상당 부분 내공을 쌓아 오시고 또 실무적인 감각과 또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발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토론과 관객들의 질의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앉으셔가지고 내용들 잘 들으시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발제자 김예림 변호사께서 발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입주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 건 투자해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 입주권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청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개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수익 관련해서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 사업이 뭘로 되고 있냐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 하시고, 또 진행 단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그냥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라고 해서 샀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조금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해 있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입주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그 투자처에 사업이 뭘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단계의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게 바로 투자 수익 분석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재개발 투자하려고 갔더니 뭐 59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매물이 3억이라더라.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 뭐 15억인데 이거 정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매매 가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 그래서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에 이제 비례율을 곱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옛날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뭐 주택은 너무 낡아서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뭐 더더욱 그렇죠. 뭐 권리가액이 몇 천만 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왜 몇 억씩 이제 붙어서 그 몇 억씩 거래가 되느냐, 그 낡은 주택들이 다 입주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을 보시면 매매 가격을 보시면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이제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거는 이 매매 가격인 거죠.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은.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권을 받으실 때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에게는 좀 싸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권리가액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납부를 하셔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분담금 또는 뭐 분담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결국에 투자 금액을 보시면 이 매매 가격, 내가 매도인한테 지급한 돈과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까지 고려를 하셔야 이제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이제 뭐 그 조합원 분담금이 권리가액이 1억밖에 안 됐다. 근데 프리미엄을 4억 주고 산 거면 내가 조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내 가격은, 권리가액은 1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구형을 분양받는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라고 하면 7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간 금액은 총 12억이죠, 지금. 그러면 주변 시세가 12억을 넘어줘야, 그래야 이제 성공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주택처럼 이제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씩 다른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 아파트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대지 지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이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고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고 입주권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한 구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못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공유자 전체의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기존에 한 구역에 뭐 한 사람이 5개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권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입주권을 여러 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양수를 하면 기존 양도인과 같이 입주권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이제 그 5개의 명의를 좀 분산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큰 빌딩을 갖고 계신다거나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 분산도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한 조합 설립되고 이제 그 선택지가 줄어들기 전에 적절한 컨설팅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규제 트렌드를 보면 사실 재개발이 공공성이 훨씬 강한 사업이에요. 재건축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거나 뭐 기부 체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았었죠. 그래서 원래부터 규제가 좀 많았던 게 바로 재개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재건축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투자 수요들이. 그래서 강남 뭐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로 최근에 문재인 정부부터 재건축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이거는 재건축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게 1인당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넘으면 그러면 이제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는.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한 단지는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7억, 8억 나온다고 하죠, 부담금이.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투자 금액에 이 재건축 부담금도 더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816 대책에서 근데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제초안에 대해서 아예 뭐 없애는 방향까지도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816 대책이 나와 보니까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고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 그리고 제초안은 없앨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만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이제 상향하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안전진단이 또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진단 뭐 신청한 세 단지 중에 2단지는 떨어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그럼 초기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진단은 사실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뭐 이런 식으로 재건축 규제가 좀 강화가 됐고 최근에 안전진단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라고 816 대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수준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어쨌든 지금 규제 완화를 좀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그리고 이게 아직 뭐 이번에 이제 집값 잡는 김에 좀 더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는 여러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그 투자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청약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주택을 당연히 뭐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외하면 청약을 하실 수도 있겠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수익이 높은가를 항상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의 그 단점은 너무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대출 규제도 많기 때문에 대출도 또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청약보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할수록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그 훨씬 가격을 뭐 싸게 메리트 있게 이제 들어가셔서 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레미안 원베일리를
이게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지금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교해 보면 일반 분양가가 사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5천만 원대고요. 네, 5천만 원 후반대예요. 그래서 59형을 보면 84형은 뭐 일반 분양분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59형 보시면 뭐 13억에서 14억 정도 이제 분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럼 입주권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2017년 정도면 이제 평당 4에서 5천만 원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7천만 원 이상으로 확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이제 그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고 사업이 확실해질수록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는 줄어들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일률적으로 잘라서 보기는 어렵죠.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제 내 집 마련 방법이 뭔지 이런 장단점을 좀 따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택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 1주택 1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을 먼저 입주권을 먼저 양도를 하시면 중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2주택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1주택 1입주권 투자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있고 그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특수한 입주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허가 건물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돼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4.6%로 고정이 돼 있고 양도세, 종부세 근데 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만 갖고 있어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게 그 면적을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계시면 받기가 어렵고 서울 기준으로는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토지니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 면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찾는 매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고정이고 뭐 양도세나 뭐 종부세도 사실 이게 입주권으로 변환되기 전까지는 중과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는 다주택자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찾는 매물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이제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집이 철거된 상태에서 입주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사업 단계가. 그래서 그걸 지나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이 돼요.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었다면 그거는 관리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철거가 되기 전과 된 후에 세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멸실된 입주권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4.6%로 고정이에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여야 된다. 관리처분만 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멸실이 돼야 안 나와요. 근데 종부세나 그 양도세는 이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처분만 나면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토지만 만약에 취득해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 나면 주택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가 매수하면 이제 어쨌든 주택에 대한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에서는 좀 많이 줘요. 왜냐하면 상가조합원들이 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데 준 사례들도 꽤 있어요. 근데 항상 분쟁이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받기가 쉬운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원칙이고 상가는 너무 작은 상가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좀 큰 상가를 갖고 계시거나 가치가 높은 빌딩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좀 주는 데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받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받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정관에 보통 정해져 있어요. 정관에 정해져 있고 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했다면 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긴 되죠.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를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규제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로 좀 풍선 효과가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재건축 규제가 많을 때는 재개발이 갑자기 프리미엄이 뭐 1, 2억씩 갑자기 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별로 좀 이제 투자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으면 좀 위험이 높은 초기 재개발 재건축 단계,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 아니면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뭐 분당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 뭐 일산이라던가 일산도 사실 갭 투자로 들어가면 좀 1에서 3억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이나 중동이 가장 가격은 좀 낮은 걸로 그렇고 뭐 3번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쨌든 많이 밀고 있어서 뭐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그리고 저렴한 빌라들이라서 뭐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그런 쪽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억에서 뭐 10억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합 설립 인가라도 최소한 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들어가시는 게 좋기는 하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다라고 말 나오면 15년 있다가 입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리고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진행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또 그냥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이제 매매하실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전 고시 소유권 등기 날 때까지 전매 못 하시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전매를 못 하세요. 그때 전매하면 입주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금이 아주 넉넉하시다라고 하면 재개발 중에 가장 핫한 지역, 뭐 성수, 한남, 그리고 그 뭐 압구정, 강남 재건축 뭐 이런 쪽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들어가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사실 장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괄해서 거의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싼 값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그래서 해제된 곳들도 많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보상 500억 받았다. 그게 장이 10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14구역, 15구역 정도는 조합 설립 인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꽤 호재들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재개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남 재개발은 정말 이제 그 관심 많으시죠. 근데 투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죠. 네, 들어가시기는 어렵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투자금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속도가 빠른 건 한남 3구역이고요. 그리고 가장 입지가 좀 좋다고 보는 거는 보통 한남 5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제가 요거 준비한 거는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이제 후보지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용역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강서구가 여기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값이 너무 싸고 노후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사실 걸려 있어서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어려웠었거든요. 아파트를 높이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구청에서도 또 이제 고도 제한 푸는 게 항상 수건 사업이어서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용역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빌딩숲 대표 안유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 빌딩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자면 저는 빌딩 전문 거래 기업의 빌딩숲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유론이라고 하고요. 우선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빌딩 투자를 과연 왜 할까요? 우선 빌딩 투자의 장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 수익과 두 번째는 처분 수익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딩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이 있고 빌딩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 특성상 안전 자산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매입해서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신축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매입한 투자금 대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고가주택은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반면 아직까지는 빌딩은 대출에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반 주택 대비 더 많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 물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RTI라는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RTI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가치, 감정가액만 놓다면 대출이 얼마든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현재는 RTI라는 규제 때문에 현재 임대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럼 대출 규제까지 함께 제한하는 건데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만 이런 규제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법인을 생성해서 우회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편입니다. 더 이상 빌딩은 수백억 자산가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투자 기법들 중에 하나의 투자 상품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얼마가 있어야 빌딩 투자가 가능할까요? 물론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높은 금액대의 우량 빌딩들을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빌딩을 처음 매입을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10억대부터 진입이 가능하신데요. 저는 10억대, 예를 들면 10억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자본이 없더라도 또는 당장 자본이 있더라도 돈만 있다고 빌딩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본은 모자랄지언정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고 충분한 조사를 이뤄내다 본다면 충분히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빌딩을 단독 매입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 투자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 투자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계획을 해서 좋은 투자를 이뤄내신다면 자기 자본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해소할 수 있겠죠. 2021년 업무 상업시설이라는 뜻은 상업용 부동산을 뜻합니다. 전국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거래 건수가 전국적으로는 27,237건 기록이 됐고 전년도 대비 14.3% 상승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을 보시면 71조 8,032억 원이고 전년도 대비 28% 상승했는데요. 이는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2006년도 이래로 처음 기록된 금액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 건수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풀 꺾이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총 거래 금액 또한 상승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은 서울 거래 현황인데요. 전국 대비 46%를 기록했고 32조 8,6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상구의 거래 금액은 약 13조 4,141억 원으로 전국 대비 19% 해당이 되고요. 이는 서울 대비 속한 강남 상구의 거래량을 봤을 땐 약 4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서울과 강남 3구의 업무 상업시설, 즉 상업용 부동산의 평당가 상승 추이입니다. 서울과 강남 3구의 평당가 상승 추이를 보시면 서울 평균 평당가 상승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은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4회 연속 인상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약 0.25%포인트씩 각각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난 7월에는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까지 단행을 했고, 가장 마지막인 지난달에는 마지막으로 베이비 스텝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5%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 예측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죠.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연말 기준금리가 3%, 금통위 6명 전원이 추가금 인상 발표를 예상을 하고 3%까지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제 생각에도 최소한 0.5%는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금리, 빌딩 투자 과연 해도 될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즉 중소형 빌딩의 시장은 과연 하락을 할까요? 현재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자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상업용 부동산 1분기 거래 추이입니다. 거래 건수를 보면 21년 1분기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2년 1분기부터는 다소 주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 규모를 보시면 자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주요 오피스 권역별 평당 최고가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까지도 여의도 권역인 YBD와 강남 권역의 GBD 평당 최고 가격은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GBD의 경우는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시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에서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형 빌딩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 가치 있는 물건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중소형 빌딩 시장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비인기 지역과 인기 지역으로 이제 나뉘는 만큼 비인기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세를 면치 못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거래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지역과 인기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마다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강남구를 꼽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성수와 용산으로 치면 한남동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밸류맵에서 제공하는 성동구의 검색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자료에 따른 관심도를 살펴보면 뚝섬역 일대를 포함하는 성수동 1가와 성수역 일대를 포함하는 성수동 2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상 성동구 하면 성수동이지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다음은 용산구의 검색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한남동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지역, 꼬마 빌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의견인데요. 수익률보다는 시세 차익을 중점으로 두는 강남 권역의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금리 연상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중소형 빌딩 시장의 양극화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과 다르게 개별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고금리 시대 빌딩 투자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지역과 두 번째는 황금성, 세 번째는 적정한 대출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지역에 주목하라입니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수요와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진 주요 지역에 주목해서 가격 하락에 방어하고 좋은 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는 게 현명한 대처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성이 좋은 입지를 골라내라인데요. 당장의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매입 당시에 많은 이자 부담에 대한 1차적인 방어는 되겠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입니다. 현재는 수익률이 다소 저조할지라도 주택을 매입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을 통해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곧 황금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무리한 대출은 현재는 권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만큼 현 시점 절대적인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여전히 중소형 빌딩을 투자하는 계속되는 투자들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진 현금을 고려해서 이자 부담이 가능한 정도의 적정한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놓으신다면 현재도 분명히 좋은 물건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공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실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니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1년치 이자 부담에 대한 잉여 금액을 충분히 철저히 대비해 놓는다면 현재로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입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르는 금리 속 감당할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당연히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쉬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다소 후회가 되더라도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기회는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고금리 시대, 그럼에도 현재가 곧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수요가 풍부한 주요 지역에 황금성이 좋은 입지에 투자하시고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의 대출만을 이용하셔서 충분한 투자를 고민해 보신다면 현재가 곧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그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빌딩 관련해 가지고 뭐 입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말씀도 드릴 거고 또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같이 이제 강연을 진행하신 분들과 어떤 자료를 공유한 건 아닌데 좀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목이 오늘 사야 할 부동산과 팔아야 할 부동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워낙에 좀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언제 팔아야 되고 과연 팔아야 되는 건지 또 사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게 좋은 건지 만약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항상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1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거 마이크 빼셔야 되네. 자, 보시게 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만 9년 동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13년도에 5억이던 게 17년도까지도 5억 9천, 한 9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연간 한 4%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뭐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셨다시피 17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올해 한 봄철 이후부터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한 연 15%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어쩌다가 연간 한 번 그렇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한 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9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한 사례가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있었느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말, 그러니까 19년도 초 넘어가거나 20년도 초 넘어갈 때쯤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내년 시장 전망을 할 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리고 그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어떤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 6년 정도 상승하고 한 3, 4년 정도의 보합과 조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해왔거든요. 10년 사이클로 움직여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냐면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선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하고 싶죠. 주택시장 공급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 지었다 하게 되면 팔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쭉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급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한정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공급 초과가 됩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는 당연히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공급자는 조정받는 시장에서는 다시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럼 다시 수요가 초과가 돼서 재상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 치듯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올라가는 폭이 진폭이 더 크고 길고 떨어지는 진폭은 작고 좁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왜 안 됐냐면은 2013년, 14년부터 증가해서 2019년 정도쯤에는 공급이 굉장히 과다가 됐어야 되는데요. 전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았죠. 2017년도에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투기 수요가 문제가 되고 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공급이 부족한 거를 인지를 하고 3기 신도시 등등 발표를 했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는 공급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투기 수요 억제만 하게 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오판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당연히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후에도 공급이 계속 안 됐다 그러면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 과거 데이터가 5, 6년 동안 올라가고 3, 4년 동안 조정기를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실수였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어야죠.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던 원인이 공급에 대한 과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필이면 또 2019년 말부터 20년부터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뿌려졌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부동산 공급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이 생기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 우리가 16년 17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18, 19년도에는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의견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왔는데 12억이면은
2017년도가 6억이었으니까 정상 상승분만 2배가 오른 거죠. 명목 가격 자체가 2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저 당시 16년도, 17년도 당시에는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보통 6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의 아파트들이 25평형 같은 것들 6천, 7천이면 샀어요. 그러면 만약에 6천만 원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6억이 올랐으면요. 1000%의 수익률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전 수익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자산 가질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때 구입하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세후 수익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금액은 많이 상승을 했다. 자, 그래서 공급은 저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상승 잠재력이 여전히 품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요소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작년 8월 달에 시작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고 역대 최초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는 얘기죠. 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이고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죠. 근데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올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요. 돈을 뿌린 적이 없느냐? 아니죠. IMF 때도 우리도 뿌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뿌렸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더 많이 뿌렸고 전 세계가 돈 파티를 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다가온 거죠.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3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격이 막 돈이 많이 뿌려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의 소득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세계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뭐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나라들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러한 여타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탈세계화가 된 거죠. 어찌됐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까? 지금 분위기는 대단히 안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다음 달 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구입해서 나중에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때 매도하게 되면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언제 올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밟았고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차례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이 대표적인 뭐 제로금리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들인데 유럽 전체가 지금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밟고 있죠. 역시 역대 처음입니다. 그만큼 돈이 가장 많이 풀린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 고가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됩니다. 그쪽은 왜 거래가 되느냐 이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은 금리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돈을 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가 시장 같은 데는 현금으로 다 처리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도 금리 조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형성된 시장이죠. 그거는 나름대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의 주택들 지금 우리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6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넘겼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를 덜 받기 때문에 대출 그 절대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 어떤 특정한 재건축 재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들은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죠.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아파트들도 올 한 해 한 건도 거래되지 않은 단지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시장인 건 맞아요. 거래량이 월간 보통 한 7천, 8천 건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1000건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죠.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와 어떤 부정적인 언론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안 좋은 시기에는요 원래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상승한다는 자신만 있으면은 지금 구입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리고 보유자들은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매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워낙에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기 우상향한다는 그 패턴을 정확히 믿으시고 두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겁이 나서 매도하신다면 저는 말려드릴 겁니다. 예,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두 가지를 딱 뽑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딱 뽑고 그것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것까지 다 변수를 생각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또 하나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승 압박 요소고요. 하나는 하락 요소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얼마 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1년에서 2년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게 2022년도 현황에서 1년 뒤로 미룬 거지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에서 똑같은 발표를 또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1년 미룰 수도 있고 또 1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2024년 내지는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할 거라고 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2030년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토지가 일반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 발표만 믿고 그 시점에 공급이 풀리겠거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것보다는 훨씬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죠. 2018년에 발표하는데 2030년에 공급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최선의 플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변수 없이 모든 게 스무스하게 흘러갔을 때의 지점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저거보다 늦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250만, 270만 원 공급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적게 될 가능성이 꽤 높구나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부족은 뭐였냐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풀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뭔가 플랜을 짤 것처럼 보였지만 24년도로 좀 미룬 상태죠. 그러면 3기 신도시도 늦고 1기 신도시도 늦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도 늦으면 도대체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언제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인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영향력이 강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래량이 없고. 그런데 금리 인상은 계속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서 저거를 제어가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죠. 어느 나라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조금 누르면서까지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인데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뭐 10월 정도쯤이 정점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연준 의장도 말하는 게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의 어떤 입장은 10월 정도까지를 물가의 정점으로 본다면 올해는 인상되는 거는 뭐 2차례 정도 인상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빠르면 인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방향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하락을 시키는 요소는 지속될 수가 없고 공급 부족 상승의 요소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시점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강한가의 시점은 현재는 금리 인상이 강하지만 내년서부터는 공급 부족에 대한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제가 그냥 엑셀로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인플레이션율이 102%, 그러니까 2%, 4%, 6%, 8% 정도를 가정을 해본 겁니다. 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이요,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로로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만들거나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높은 물가를 적정한 물가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3% 내외 정도, 2% 내외 정도로.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 인상되는 것들 한번 보죠. 그러면 현재 금액의 1억 원입니다. 10년 뒤에는 1억 5천, 1억 4,800 정도의 금액이 돼야지만 현재 1억 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1억짜리가 1억 4,800이 돼도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10년 동안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를 모았지만 동일하다. 그러면 매년 500만 원을 모아야 되고 매년 500이면은 월 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월 40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40만 원씩 계속 모았지만 나중에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되고 만약에 6%라 그러면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8천. 8천만 원을 더 모아야 현재 1억의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매달 65만 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산이 겨우 유지가 되는 거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화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고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여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써놓은 게 뭐라고 했죠?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지. 자, 그 위에 보면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라든가 매도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세법의 변화 이런 것들 물론 다 고려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은 너무나 가변적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만 주면. 그러나 입지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죠. 입지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물어보시는 게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지역은 너무 느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행에 대한 속도. 물론 진행 속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목적이 이거를 구입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사용 가치를 누리겠다. 난 너무나 실거주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자의 입장, 투자자의 눈으로 본다면 그게 개발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혹여 가격만 올라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여의도의 한강변 쪽의 아파트라든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것들이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같은 건 거의 좀 있으면 50년입니다. 50년. 30년이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50년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최고가죠. 한남 뉴타운도 2003년도에 지정되고 20년 동안 단 한 채도 부시지 않았지만 가격은 최고가죠. 속도가 느려도 입지가 좋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도를 봐야 되느냐 입지를 봐야 되느냐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이 다 틀리실 텐데 그 자금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상급지를 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양극화라는 것은요. 뭐 안 좋은 것들이 뭐 떨어질 수 있고 내지는 올라가더라도 소폭 상승하는 거고 위에 있는 것들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더 많이 점핑할 수 있는 거에 갈아타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점점 더 갈아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입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갈 수 있는 최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야 할 부동산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뭘 사도 됩니다. 예,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될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기가 여력이 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 밑에가 경제 성장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을 지역들인 것이 마포나 성산,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쪽인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한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땐 당연히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서울 중에서도 이 한강변, 서울의 딱 중심에 있는 한강변을 주요 가장 메인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강북 쪽에서는 강북 라인에서는 빨리 내려오는 게 중요하고요. 강남에서는 최대한 한강변 쪽으로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자,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목동이나 노원 같은 것들이 80년대 후반에 지은 택지개발 지구잖아요.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조금 지금은 현재 정책적으로 멈춰 있는 거지만, 그럼 저런 애들이 사실상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예, 서울에 있지만 커다란 택지개발 지구가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어마어마한 2만 5천에서 한 4만 정도에 되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면요. 강동구 같은 데 보셨잖아요. 강동구 처음에 물량 엄청 많을 거라고 가격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지만 가격이 2배가 넘게 올랐죠. 예. 그게 만약에 지방 쪽에서 그 정도의 물량을 터뜨렸다. 맞아요.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수요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러나 목동이나 서울 쪽에 노원구나 이런 쪽에 수요가 안 붙을까요? 저기가 3만, 4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7만, 8만을 공급하더라도 가격이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 폭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 수요를 갖고 있는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가 주거벨트 형성된 곳,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수요가 없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지역이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근방에 있는 것들도 유명한 것이 많죠. 일단은 1기 신도시는 어쨌든 건 혜택을 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 5가지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쪽이고 그다음에 역시나 90년대 초반에 택지개발 지구였던 광명이나 아니면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지역들은 전부 다 투자에도 좋을 지역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상품별로 보게 되면 어떤 호재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내지는 뭐 대형 마트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호재들보다 그런 간접적인 호재보다 직접적인 호재가 뭐냐면 내게 정말 내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내가 흔 빌라였지만 헌 아파트였지만 새 걸로 바뀌게 되면 신축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개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땅이 없죠.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허름한 빌라나 아파트는 허물고 짓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 봐 지금 겁을 내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더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공급을 많이 해줘서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고 실질적인 입주 물량이 생겨나게 되면서 집값이 잡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당장 풀어주게 되면은 막 욕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풀어주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돈을 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되게 되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은 빨리 푸는 게 좋고 용적률도 상향을 확확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돈 벌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많은 공급을 해줘야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라는 우리가 대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 역학적인 부분하고 엮이면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도 요즘 많이 활발하죠. 리모델링 쪽. 그러니까 90년대생 이상의 아파트들은요.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그걸 허름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둘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걔네들은 리모델링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용적률에 크게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저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쟤네들은 비싸. 나는 자금이 얼마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소액투자 상품은 어떤 게 하는 게 좋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저는 부활할 거라고 보고요.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개발 예정지 빌라. 개발 예정지 빌라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모아타운이 됐건 신통기획이 됐건 가로주택이 됐건 재개발로 통칭을 할게요. 어찌됐건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들 그러한 쪽에 있는 빌라들은 지금도 거래가 뭐 적진 않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 거래량이 훨씬 많아진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소액 투자 같은 것들은 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고 지금 어떤 움직임은 정비구역 지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거나 뭐 동의서를 걷는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곳들 그런 것들은 1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은 결국은 허름한 것들 부시고 아파트나 어떤 신축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고 대신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것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반대로 팔아야 될 부동산은 뭔가? 자, 일단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일시적인 수요가 몰렸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부동산들인데 그게 공시가 1억 미만이 뭐 얼마나 좋은 데 있겠습니까? 지역이 나쁘거나 아니면 나홀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들이 거래가 왜 많이 됐냐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정책의 그 강화된 것에 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근데 정책이 완화가 되게 되면 다시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럼 저런 것들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걸 사게 되면은 다른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시작할 때가 된 부동산이 바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개발지라면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재건축 대상이라거나 재개발 대상이라면 전혀 논의 얘기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지 싸서 공시가 1억 미만이라서 취득세 피할 수 있어서 샀던 그런 부동산들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저금리, 엄청난 저금리를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는데 이 장기 저금리로 인해서 몰렸던 부동산들이 대표적으로 원룸형 도생이나 원룸형 다세대나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원룸은요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그냥 안 오르는 상품이에요. 그냥 단지 수익형 상품입니다. 원룸 건물 말고요. 원룸 형태의 그 한 호수 있는 것들. 원룸 건물은 토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저금리일 때는 그 월세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훨씬 크니까 사고팔고가 됐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그 기대 수익률을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월세를 50만 원 받던 걸 갑자기 70만 원, 80만 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고정돼 있는 월세에서 수익률을 매수자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는 매도를 하실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낮은 수익률에 거래가 됐던 수익형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뭐 2% 초반 이런 것들도 다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금리 영향으로 매도를 할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팔아야 될 부동산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지역적인데 지방 쪽의 부동산들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면, 군 이런 지역 있죠. 도시 지역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지방 쪽에 있는 것들은 투자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모는 것이 좋긴 합니다. 이건 제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5,200만 중에서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그다음에 나머지 전국이 있는 비수도권 인구 중에서 크기로 따지면 면적은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2%, 비수도권은 88%입니다. 7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사람은 수도권에 더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땅덩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니 얼마나 집이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 감소를 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광역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는 작은 땅덩이에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울 수도권도 약간 넓은 관점인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금이 되는 한 점점 중요한 좋은 곳으로 옮기라 그랬죠. 그럼 수도권 쪽보다는 당연히 서울 쪽이 좋고 서울 쪽보다는 한강변 라인 쪽이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디까지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분위기에서 매수를 하라 그러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은데요. 지금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변화를 하는 건데 물론 예측치기 때문에 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봤었던 단순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공급 부족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이게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데 내년 시장 되게 되면 공급 부족은 여전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 잠재력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워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역시나 그 입지가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실 고민들이 많았던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감하게 본인이 팔아야 될 부동산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또는 사야 되는 부동산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것들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자산이 좀 갖춰지신 분들은 뭐 꼬마 빌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여기에 그 조합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김예린 변호사가 관련된 그 자문 역할들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는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요.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잠시 좀 쉬었다가 객석 그다음 위치를 좀 조정을 할 테니까 아마 2부 때 참 재밌고 말씀들 잘하시는 달변가 분들 두 분이 나오시니까 잘 계셔서 이따가 또 적극적으로 듣고 그 이후에 또 질의응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 담당자분께서 휴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10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